그 목걸이가 왜 당신에게 있는 겁니까? 회장님께서는 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건 오래된 일이다. 제겐 아직 오늘입니다. 그 목걸이가 왜 당신에게 있는 겁니까? 회장실 안 70이 넘은 대기업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청소부 여성은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움켜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40여 년 전 한 남자는 자신의 성공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비극적인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덮고 한 가족을 서울에서 몰아내고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목걸이, 그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양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걸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과거가, 잊으려 애썼던 죄책감이, 평생 도망쳤던 진실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목걸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침 8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70을 훌쩍 넘긴 노신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립니다. 김도현, 이 회사의 회장이자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눈빛은 예리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네고 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 말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자 남은 그의 얼굴에는 권위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피곤함일까요? 아니면 무게일까요? 최고층 회장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자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지만 그 풍경은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신규 투자건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네. 비서가 나가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계약서가 쌓여 있고 벽면에는 그가 받은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표정을 밝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회의가 끝나고 저녁 무렵이 되어도 그의 하루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집에 돌아가면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권위는 있지만 온기는 없는, 성공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삶. 김도연 회장의 하루는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도연은 문득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딘가 답답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박태수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본사전 구역 순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봅니다. 전구역 순회? 그게 무슨 일인가?
태수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올해 안전관리 점검 차원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각 층 환경과 청소 상태, 직원 복지 시설까지 직접 둘러보시는 게 좋겠다는 이사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네. 오후 몇 시인가? 3시입니다, 회장님. 태수가 나가고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본사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본 지도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최고층 회장실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태수가 다시 찾아와 안내를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씩 내려가며 도연은 각 부서를 둘러봅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이하고 부서장들은 저마다 업무 현황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도연의 관심은 그다지 가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격려를 건넬 뿐입니다. 그러다 지하 1층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분들은 누구인가? 도연이 묻자 태수가 대답합니다. 청소 용역 직원들입니다, 회장님. 건물 전체 위생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몇 명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연의 머릿속에 불현듯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젊은 시절 그가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였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건물을 지탱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였고 숫자였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동안 그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태수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지.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기분이 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곧 그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순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도연은 태수의 안내에 따라 각 층을 돌아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을 지나 다시 1층 로비로 올라왔을 때 태수가 말합니다. 회장님, 로비 청소 구역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지. 로비 한쪽에는 청소 용역 직원들이 모여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도연은 그들을 둘러보며 짧게 말합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과정에서 옷깃이 살짝 벌어지고 그 안에서 은빛 목걸이가 순간적으로 드러납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멈춥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입니다. 목걸이는 가늘고 오래된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평소에는 옷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고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집니다. 여성은 다시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들지만 회장의 이상한 시선을 느낍니다. 여성은 회장의 시선을 느끼고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태수가 도연의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고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놀람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태수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장님, 이동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러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뒤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아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 목걸이, 그는 분명히 그것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어느 날의 기억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편 로비에 남겨진 청소부 여성은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수정은 아까 회장의 이상한 시선이 신경 쓰이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냅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그 작은 목걸이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눈앞에는 자꾸만 그 목걸이가 아른거립니다. 은빛으로 빛나던 가는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도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그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여자가. 그의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옵니다. 40여 년 전 그가 아직 젊고 야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를 차기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 가난한 노동자 가족과 관련된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회사를 선택했고 그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기록도, 증거도, 심지어 기억까지도. 하지만 그 목걸이만은 예외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걸이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저지른 선택의 증거이자 평생 그를 따라다닐 죄책감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합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태수를 불러들입니다. 어제 로비에서 본 청소 직원들 명단을 가져오게. 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태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현재 본사 청소 용역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명단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정리해 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이수정, 58세, 12년 근속.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사람 어디 출신인가? 태수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경상도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수정의 얼굴은 평범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것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도연의 질문에 태수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엉켜 솟아오릅니다. 만약 그 목걸이가 정말 그때 그것이라면 그는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목걸이가 떠오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진정해야 해.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갑니다. 한편 수정은 로비에서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중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수정 씨, 요즘 회장님이 자주 이쪽을 지나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수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료가 수정의 어깨를 톡톡 치며 웃습니다. 어머, 몰라요? 어제도 오늘도 회장님이 로비를 지나가시면서 이쪽을 계속 보셨어요. 수정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뭐 별일 있겠어요. 그냥 건물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날 오후 수정은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시 한번 회장과 마주칩니다. 도연은 태수와 함께 걸어오다가 수정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늦춥니다. 수정은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일은 힘들지 않습니까? 수정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도연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목걸이로 향합니다. 수정은 그 시선을 느끼고 무의식 중에 손으로 목걸이를 만집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수정은 그 뒷모습을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태수가 도연의 옆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직원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합니다.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태수는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딸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수정을 보고 묻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수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딸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옵니다. 무슨 일인데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회장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그것도 이상하게. 딸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그냥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엄마를 왜 쳐다봐요? 수정도 웃으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하지만 그날 밤 수정은 아버지가 남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목걸이를 수정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할 거야.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당시 수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품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의 이상한 시선을 떠올리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 목걸이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수정은 목걸이를 들여다보지만 거기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어.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도연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로비를 지나가며 수정을 관찰하고 때로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비서실장 박태수는 이런 회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도연을 보좌해온 사람으로 회장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회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말해보게. 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청소 직원 이수정 씨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도연의 손이 잠시 멈추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봅니다. 자네가 왜 그런 걸 묻는가?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의 안전과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이십니다.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태수를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신경 쓰지 말게.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 직원의 목걸이와 관련이 있으신 게 아닙니까? 회장님께서 그 목걸이를 보실 때마다 안색이 변하시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그는 날카롭게 태수를 쳐다봅니다. 자네가 무엇을 알고 있나? 태수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녀의 목걸이를 유독 자주 보시는 걸 눈치챘고 지난 며칠간 회장님께서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봤습니다.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도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고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댑니다. 침묵이 흐르고 태수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도연이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엽니다. 자네 말이 맞네. 오래전 일이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었네. 태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회장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연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 직원에게 접근해서 목걸이를 양도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적절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그녀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만약 그녀가 목걸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태수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갑니다. 며칠 후 수정은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중 태수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수정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수정은 놀라며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목에 걸고 계신 그 목걸이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을까 해서요. 수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집니다. 이걸요? 왜 갑자기 이걸 사시겠다는 건가요? 태수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골동품 수집이 취미이신데 그 목걸이가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수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팔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거든요. 태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더 정중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수정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액을 주셔도 이건 팔 수 없습니다. 제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태수의 얼굴에 잠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태수가 떠나고 수정은 자리에 남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대체 왜 이 목걸이를 그렇게 사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해.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며 아버지의 당부가 떠오릅니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제 수정은 확신합니다. 이 목걸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도연의 손녀 윤가람은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가람은 32살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여성입니다. 평소 할아버지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저녁 가람은 회장실 앞을 지나다가 할아버지와 태수 실장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목걸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가람은 문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목걸이라는 단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불안한 목소리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태수가 나오자 가람은 황급히 복도 한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태수가 지나가고 나서 가람은 생각에 잠깁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목걸이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실까? 다음 날 가람은 회사 로비에 내려가 청소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다 수정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저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목걸이구나. 가람은 수정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에 근무하는 윤가람이라고 합니다. 수정은 놀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람이 웃으며 말합니다.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수정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합니다. 아,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가람은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오래된 물건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봐요. 수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꼭 지키라고만 하셨지 왜 중요한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가람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증이 생깁니다. 혹시 최근에 누가 그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거나 한 적은 없으세요? 수정의 얼굴에 긴장이 스쳐 지나가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비서실장님이 며칠 전에 이걸 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이상했어요. 가람은 속으로 무릎을 칩니다. 역시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구나. 가람은 수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수정은 당황하면서도 가람의 명함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가람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직감이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람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가람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켭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 오래된 신문 기사, 그리고 가족 기록까지 몇 시간을 뒤지던 끝에 가람은 40여 년 전의 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대기업 간부 노동자 사고 사건 관련 논란. 기사는 짧고 애매하게 쓰여 있지만 가람은 그 시기가 할아버지가 급속히 승진하던 때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 가난한 가족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기록도 찾아냅니다. 가람의 손이 떨립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낍니다. 만약 자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이 할아버지에게 치명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할아버지를 위한 길이고 또한 정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람은 노트북을 닫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곧 가족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부터 가람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회사 기록 보관실에 들어가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고 퇴직한 선배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40여 년 전 할아버지 도연은 당시 중견 간부로 회사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고 한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람은 당시 사고 보고서를 찾아내 꼼꼼히 읽어봅니다. 보고서에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개인 과실이라고 적혀 있지만 첨부된 증언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동료 노동자들이 회사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그 증언들은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람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이 사건을 덮으신 건가?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고 당사자였던 노동자의 이름은 이종철, 당시 30대 후반이었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람은 그 이름을 메모하고 다음으로 신문 기사를 검색합니다. 사고 며칠 후 이종철과 그의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짧은 기사를 발견합니다. 노동자 가족 실종, 경찰 수사 중.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후속 기사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어버린 것처럼 가람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의 과거란 말인가? 그날 저녁 가람은 다시 수정을 찾아갑니다. 수정은 퇴근 준비를 하던 중 가람을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아, 가람 씨 무슨 일이세요? 가람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말합니다. 잠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가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정 씨 아버님 성함이 혹시 이종철이셨나요? 수정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가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가람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40여 년 전에 회사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수정 씨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어릴 때 일이라서 아버지는 평생 그 사고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증거라고 하셨어요. 가람은 목걸이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안에 뭔가 새겨진 게 있나요? 펜던트를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걸이를 풀어 가람에게 건넵니다. 가람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J C-1983 7.15 가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J 씨 이건 이종철 씨, 수정 씨 아버님의 영문 이니셜이에요. 그리고 날짜는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입니다. 가람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수정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이 목걸이의 재질을 보세요. 은으로 만들어졌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값비싼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정 씨 아버님의 이니셜과 사고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수정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람이 계속 설명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아마 그 사건을 덮으셨고 수정 씨 가족은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 목걸이는 할아버지께서 아버님께 건네신 거예요. 보상의 의미로 혹은 침묵의 대가로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록이기도 했던 거죠. 피해자의 이름과 날짜를 남김으로써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요.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셨는지, 왜 목걸이를 사려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정 씨를 보는 순간 과거가 되살아난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가람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할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가족입니다. 수정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과거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수정 씨,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짐작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가람과 수정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던 그 무렵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가람이 회사 기록실에서 조사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윤가람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한준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신이 옛날 사고 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종철 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신가요? 가람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40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종철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만약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람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가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한준호를 만납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 그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준호는 가람을 보자 천천히 일어나 인사합니다.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가람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게 뭔가요? 준호가 대답합니다. 당시 제가 몰래 보관해둔 서류들입니다. 회사가 폐기하려고 했던 증언록과 사진들이죠. 가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사고 현장 사진, 노동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회사 간부들의 회의록이 들어 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0여 년 전 우리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철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람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점검을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항의했지만 간부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종철이는 무너진 비계에 깔렸고 등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죠. 가람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든 책임을 종철이 개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당신 할아버지 김도연 상무가 직접 나섰습니다. 가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할아버지께서 뭘 하셨나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김 상무는 종철이를 따로 불러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회사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 그 대신 목돈과 치료비를 주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철이와 가족은 서울을 떠나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평생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거였죠. 가람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씨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종철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야 했고 치료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김 상무가 준 목걸이를 받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떠났습니다. 가람은 목걸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합니다. 그 목걸이가 바로 수정 씨가 가지고 있는 거군요. 준호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상무는 그 목걸이를 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당신의 이름과 그날의 날짜를 새겨두었으니 잘 간직하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이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답니다. 가람은 할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짐작합니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완전히 지우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름과 날짜를 새긴 목걸이를 남긴 것입니다. 준호가 봉투를 가람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이 서류들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계속 묻어둘 것인지. 가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듭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건가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저도 평생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종철이와 그 가족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압니다. 죽기 전에 최소한 진실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람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당신과 종철이 딸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람은 찻집을 나와 차 안에 앉아 봉투를 꼭 쥡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수정의 아버지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목걸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가람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람은 준호에게 받은 서류를 들고 수정을 다시 찾아갑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가람이 봉투를 수정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수정 씨, 이걸 보세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분이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사고 현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가람은 조용히 수정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수정이 진술서를 읽으면서 중얼거립니다. 회사가 안전점검을 생략했다니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였구나. 가람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수정 씨 아버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어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서울을 떠나야 했나요? 왜 아버지는 평생 입을 다물고 사셔야 했나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거래를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보상금을 주는 대신 조용히 물러나라고. 수정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게 무슨 보상이에요? 돈 몇 푼 받고 진실을 묻어버리라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고서? 가람은 할 말을 잃습니다. 수정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궁금했어요. 왜 우리만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아버지는 다리를 쓸 수 없는지, 왜 우리는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이 목걸이만 꼭 지키라고 하셨죠. 수정은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손에 줍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버지가 왜 이걸 제게 남기셨는지. 가람이 조용히 묻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수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화가 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회장님은 권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가람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최소한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수정 씨 아버님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가람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태수 실장의 전화입니다. 가람 씨,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람은 수정을 바라보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람이 수정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세요. 아마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수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람은 결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가람은 회장실 앞에 섭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게. 가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은 창가에 서서 뒷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앉게. 가람은 소파에 앉고 도연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네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가람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다 알아냈나? 가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0여 년 전 사고, 이종철 씨와의 거래, 그리고 목걸이의 의미까지 모두 알았어요.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오랜 침묵이 흐르고 회장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찹니다. 가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진실을 덮으셨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나는 두려웠네. 회사가 무너질까봐, 내 자리를 잃을까봐.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을 멀리 보내고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 가람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를 느낍니다.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그 목걸이를 남긴 거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가람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가람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나를 고발할 건가? 가람은 대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집니다. 진실은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출근 후 가람은 수정에게 연락합니다. 수정 씨,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정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납니다. 가람은 어젯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상세히 전합니다. 수정은 말없이 듣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회장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없애주진 못해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지만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수정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어요. 복수하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않으셨죠. 다만 진실만은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수정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수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대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람은 놀라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가람은 다시 회장실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이수정 씨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난다고? 가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께 직접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알았네. 내일 오후에 시간을 잡겠네. 다음 날 오후 3시
회장실 문이 열리고 수정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평소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서서 수정을 맞이하고 가람은 옆에서 지켜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앉으십시오. 수정은 소파에 앉고 도연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40여 년 전 저는 당신 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 아버님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당신 가족을 서울에서 몰아내고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잇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당신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무너뜨린 한 가족의 삶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키우고 부를 쌓으면서도 당신 가족에 대해서는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왜 목걸이를 주신 건가요? 왜 아버지께 그걸 건네신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건 제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 제가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과 날짜를 새긴 목걸이를 남긴 거였습니다. 수정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이걸 평생 지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셨을까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다리를 쓸 수 없으셨고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저는 대학도 못 갔고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소 일을 하고 있죠.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회장님은 이 빌딩 꼭대기에서 편안하게 사셨겠죠. 풍족하게 권력을 누리며.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생존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정은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떨며 울음을 참습니다. 가람도 옆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고통 속에 잠깁니다. 수정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진실이 숨겨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도연은 일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말없이 회장실을 나갑니다. 가람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도연은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최악의 순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12단계 결단.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지 한 장과 펜이 놓여 있고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는 태수를 회장실로 불러들입니다. 실장, 법무팀과 홍보팀 책임자를 당장 불러오게. 태수는 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렸음을 직감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도연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수에게 건넵니다. 이건 40여 년 전 사고에 대한 제 고백서일래. 오늘 안으로 언론에 공개하게.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가도 폭락할 것이고 회장님의 명예도. 도연은 손을 들어 태수의 말을 막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할 대가일래.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네. 태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입니다. 1시간 후 법무팀과 홍보팀 책임자들이 회장실에 모입니다. 도연은 그들에게 40여 년 전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 사실을 공개하시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일세. 홍보팀장이 묻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준비해온 문서를 건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네. 제가 직접 사과하고 보상 계획을 발표할 거네. 그리고 이종철 씨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겠네. 책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만 회장의 결의를 꺾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후가 되자 가람이 회장실로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자회견을 하실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람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가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요? 도연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가람아,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성공과 부를 위해 양심을 팔았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내가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가람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회사가 타격을 입더라도 그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정직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길일 거야. 가람은 할아버지를 꽉 껴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도울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도연은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 날이 다가옵니다. 도연은 수정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합니다. 이수정 씨, 이틀 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40여 년 전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신 아버님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당신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습니다. 수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정이 목걸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합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회장님께 돌려드릴게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계속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아버님의 유품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증거입니다. 수정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 시선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도연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정을 알립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지만 가람이 나서서 할아버지의 편을 듭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지지해야 해요. 도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비록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고 책임을 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13단계 클라이맥스. 기자회견 당일 본사 대강당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찹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리포터들은 마이크를 들고 자리를 잡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의 옆에는 가람과 법무팀장 그리고 홍보팀장이 함께 자리합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치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오늘 저는 40여 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카메라는 도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도연은 계속 말합니다. 1983년 7월 15일 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이종철 씨가 무너진 비계에 깔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집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회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이종철 씨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저는 이종철 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조용히 서울을 떠나고 평생 침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은폐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수정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TV 중계로 이 장면을 보려다가 직접 현장에 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원고를 내려놓고 강당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수정과 눈이 마주칩니다.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수정에게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따라갑니다. 도연은 수정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이종철 씨의 따님이신 이수정 씨께 그리고 고인이 되신 이종철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당신 가족이 겪으신 고통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40여 년간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성공과 부를 누리면서도 제가 무너뜨린 한 가족의 삶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수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평생 품어왔던 의문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가람이 단상에서 내려와 수정을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수정 씨. 이제 모두 끝났어요. 수정은 가람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옵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말없이 담아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단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회장님, 형사상 책임을 질 의향도 있으십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도덕적 책임만큼은 평생 지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수정 씨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고인이 되신 이종철 씨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지고 도연은 쏟아지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합니다. 회견이 끝나고 도연은 다시 수정에게로 다가갑니다. 수정은 눈물을 닦고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묘소에 함께 가주세요. 아버지께 직접 사과해 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은 도연의 고백을 일제히 보도합니다. 대기업 회장, 40년 전 은폐 사건 고백, 양심 고백한 재벌 회장, 피해자의 무릎 꿇다. 여론은 뜨겁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연의 용기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은 고백이라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숨겨졌던 역사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것. 수정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모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걸요.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14단계 해소. 기자회견 일주일 후 도연과 수정은 약속대로 이종철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가람도 함께 동행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 단정하게 관리된 묘소 앞에 세 사람이 섭니다. 수정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올립니다. 아버지,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도연도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대는 모습을 보며 가람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연은 묘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종철 씨, 너무 늦었습니다. 40여 년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당신께 저지른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도 성공과 부에 취해 당신과 가족분들을 외면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책임이 회사에, 그리고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요. 수정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의 따님 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신 분이더군요. 당신께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잘 키우셨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은 당신 명의로 설립한 장학재단 증서입니다. 가난한 노동자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그는 봉투를 묘비 앞에 놓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수정이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도연이 차를 마시며 수정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회사는 그만두려고 해요. 이제 그 건물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거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람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정 씨. 제가 창업 지원을 도와드릴게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의 이름으로 된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수정은 감사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시혜가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보상의 일부입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종철의 명예회복 행사가 열립니다. 본사 로비에 이종철을 기리는 추모판이 설치되고 그의 사진과 함께 진실이 적힌 명판이 세워집니다. 고 이종철님 1983년 산업재해 피해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노동자. 수정은 명판 앞에 서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옆에는 도연과 가람,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 이종철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수정은 눈물을 닦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정과 가람은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수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가람 씨, 처음에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잡한 감정이에요. 가람이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할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려 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수정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엽니다. 종철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수정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개업식 날 도연과 가람도 찾아옵니다. 도연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좋은 곳이네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수정이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수정이 직접 차린 음식을 내오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도연에게 수정이 말합니다. 회장님, 가끔 들러주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할게요.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가람이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도연은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고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15단계 마지막 이미지. 1년이 흘렀습니다.
수정의 식당 종철이네 밥상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정성 어린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수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정은 식당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고 거리에는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수정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은빛 목걸이,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의 증거가 아닌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의 상징입니다. 수정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실 수 있겠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가람이 들어옵니다. 수정 씨, 안녕하세요. 수정은 환하게 웃으며 가람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가람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람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종철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생 명단이에요. 수정 씨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어봅니다. 10명의 학생 이름과 사연이 적혀 있고 그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노동자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가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수정 씨 아버님의 이름이 좋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예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마워요, 가람 씨. 당신과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람이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수정 씨와 수정 씨 아버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람은 회사 소식을 전하고 수정은 식당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아닌 진심 어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당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도연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맑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정은 놀라며 일어섭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저녁을 먹고 가도 될까요? 수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오늘 특별히 맛있는 메뉴를 준비했어요. 수정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가람과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도연이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괜찮단다. 바쁘기는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가람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수정이 음식을 내옵니다. 따뜻한 국, 정갈한 반찬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밥.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합니다. 대화는 많지 않지만 분위기는 평화롭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수정이 대답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도연은 문을 나서다가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수정을 바라봅니다. 수정 씨, 제가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제 마음도 편해지고 있어요. 도연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가람과 함께 식당을 나섭니다.
수정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수정은 다시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이 목걸이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치유와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였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수정은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끕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수정은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의 속삭임이 밤하늘로 흩어지고 목걸이는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